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니찬 괴담, 고향에 있는 종교시설에 지하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입니다. 슬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년 전 고3 겨울 때의 사건입니다. 17년이 지나 기억이 많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기억나는 대로 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테일한 부분이나 대화 등은 나름 보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과장 없이 써보겠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정말 시골이었어요.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놀만한 곳이라고는 오토바이를 1시간 정도 타서 읍내에 있는 노래방 정도에 가는 것뿐이었죠. 그런 깡촌 지역에 1991년 갑자기 모 신흥 종교시설이 생겼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건설 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고 저희 부모님들도 반대 모임에 자주 참여하셨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지역 언론에 호소하려고도 했으나 종교단체 측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건설이 강행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는 지역에도 다양한 추측이 난무를 했지만 과소화되는 상황에 시에 엄청난 금액을 기부했다는 일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묵살됐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 있었죠. 종교시설은 우리가 사는 지역 외곽에 지어졌지만 면적은 도쿄돔의 2~3개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과소화 진행 중인 시골의 땅은 아마 저렴했겠죠. 고이 가을 무렵 건물이 완성되었고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은 저기는 접근하지 마라. 신자들과도 접촉하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밤 8명 정도와 함께 탐험하러 갔지만 주위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면에는 거대한 문, 그 문 양쪽 끝 윗부분에는 무서운 얼굴을 한 조각들이 있었죠. 악마를 섬기는 종교인가봐. 악마교다. 라면서 동급생들은 떠들어댔고 그런 일 이후로는 학교에서는 그 종교를 악마교, 반야 단체 등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한가할 때는 같은 반 애들 몇 명이서 호기심과 심심부리로 시설 주변을 자전거로 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신도나 관계자들을 본 적은 없었죠. 워낙에 인기척도 없고 다른 문제들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3학년이 되고 종교시설은 이제 화제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날 같은 반 A가 저기 한번 출석해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A는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악마교 건물 있잖아. 엄청 귀여운 여자가 다닌대. 매일 장 보러 오는 것 같아. 라더군요. A의 집안은 지역 내에서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2~3만 엔씩 물건을 사가는 악마교 신자가 고마웠겠죠. 2~3만 엔이면 이제 20~30만 원인 거죠. 우리 부모님이 저기 다니는 사람들 엄청 좋은 사람들이래. 무서운 사람들도 아니고 같이 가보자. A는 그렇게 우리들을 꼬셨죠. 저와 다른 반 친구들도 딱히 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3학년을 지내고 있었기에 다 같이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멤버는 같은 반인 저와 A, B, C, D 그리고 후배 E, F 2명, 총 남자 7명이었습니다. 7명이나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섭지 않을 거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종교시설 앞 폐우체국에서 집합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A, B, C, E는 모였지만 D와 F는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기 때문에 5명이서 가게 됐습니다. 시설 근처에 자전거를 세우고 문까지는 걸어갔습니다. 한밤중이라 역시 무섭네 라든지 손전등 하나 더 챙겨와서 다행이네요 같은 잡담을 나누면서 갔죠.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고 문과 꽤 떨어진 곳에 있는 건물 하나에 불이 들어와 있었죠. 우와, 신도들이 아직도 껴있잖아. 악마 소환하는 거 아냐? 크크 같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C가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가 내가 알고 있어. 옆으로 돌아가면 문이 하나 있어. 거기서 들어가 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좀 빨리 말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쿠사리를 준 후 벽을 따라 걸어가 막다른 곳에서 옆으로 돌았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A가 손으로 밀자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은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고 5명이 차례대로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우리는 손전등을 켜거나 끄면서 공터를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건물에 가까이 가면 진짜 큰일 나려나.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지루해서 시설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로 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약 100m 정도의 공터만 있었고 그 너머에는 큰 건물이 3동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매우 이상한 디자인의 건물들이었습니다. 시설 주변을 몰래 걸으며 보니 시설과 시설 사이에 불이 켜진 깨끗한 공중 화장실 건물이 홀로 있었고 화장실 같은 곳은 하얀 깨끗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벤치까지 있었습니다. A가 야 잠깐 쉬었다 가자 라고 하자 일행들은 뭐 들키면 진짜 위험하다고 그냥 한 바퀴 빨리 돌고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졸업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경찰이라도 오면 어떡해.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는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 대만 빨고 가자 라는 말을 시작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담배를 폈습니다. A가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라고 말한 후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B와 C는 쟤는 무단 침입도 하고 무단 실금도 하네. 똥 싸다 보면 악마한테 똥구멍에 저주라도 거는 거 아니야? 라든지 농담을 하면서 담배를 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A가 화장실 안에서 야 여기 개 신기한 거 있어 와봐 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 가보니 A는 이거 뭐 같아? 라며 칸막이를 가리켰습니다. B가 화장실이잖아 하자 A는 한번 열어봐 라고 했습니다. B가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어째선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야 이상하지 않냐? 변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계단이 있어 라고 A가 말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A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담력 테스트를 제안하질 않나. 새길 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나. 화장실의 문을 열어보게 하질 않나. 저는 뭔가 이게 위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A에게 너 설마 여기서 똥이라도 쌀 생각이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A는 아니, 응, 맞아 라고 애매하게 대답한 뒤 한번 내려가지 않을래? 라며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자. 여기서 들키면 큰일 난다고 라고 말하자 A는 쫄? 여기 잠깐 내려간다고 뭔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 거야? 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A가 우리를 아래로 내려가게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도 나도 안 내려가 돌아가자 라고 말했지만 다른 두 사람은 재밌어 보이는데 잠깐만 내려갔다 오는 건 괜찮지 않을까? 라면서 A 편을 들었습니다. A는 너희들은 상남자 맞네 라며 우리를 긁으려고 했지만 B는 난 안 갈 거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A는 그럼 일단 우리끼리 내려갔다 올게. 너희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B는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건물 사이에 끼어있는 형태였고 창문도 많아서 어디서 우리를 찾을지 몰라 라는 생각에 밖에 나가지 않고 화장실 안에서 기다렸던 거죠. 야 오늘 A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맞아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 처음부터 우리를 여기에 데려오려고 한 것 같지 않아? 내 생각도 그래. 저와 B는 오늘 A의 행동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이 들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다가 5분 정도 지나고 좀 늦는 거 아냐? 라는 생각에 저와 B는 초조해졌습니다. B는 이제 우리 둘만이라도 돌아갈까? 라고 말했지만 2개 있던 손전등을 A 일행이 다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몰래 돌아간다는 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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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여러 명의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저와 B는 긴장한 채로 큰일이다, 야바이, 사람 오는데 위험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로 뒤덮였고 멀리서부터 들려온 발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갈까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시설의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들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위험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B가 당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에 오는 게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에 오면 칸에 숨자.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소리는 화장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B가 화장실 다른 칸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소리가 15m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발소리들이 화장실로 올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B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하는 수 없어, 내려가자, B가 말했습니다. 진짜로?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계단을 내려가는 건 진짜 싫었지만 화장실 안에는 숨을 공간도 없고 지리도 모르는 곳이라 반드시 잡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심야의 종교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판단력이 흐려진 걸 수도 있죠. 발소리가 화장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와 B는 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콘크리트 구조의 계단으로 긴 계단일 거라 생각했지만 위에로 10칸 정도밖에 안 됐죠. 계단을 내려가고 앞으로 걷던 B가 문 앞에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뒤에는 방이 있었는데 천장에는 주황빛의 전구 몇 개가 매달려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후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7평 정도의 면적에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구조의 방이었는데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철제 훌라후프 같은 게 세로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훌라후프는 방 양쪽 벽에 닿을 만큼 컸습니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콘크리트 벽 바닥에다가 전등 있고 철제 훌라후프 같은 게 세로로 매달려 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A와 일행들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들렸던 발소리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마 3명, 4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죠. 위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토론하는 듯한 목소리들이었고 뭔가를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B는 몸을 움츠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당시 유행하고 있던 쇼, 프레스티지, 코너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순간 화장실 안의 중얼중얼 소리는 10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중얼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끼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끼익 소리가 화장실 칸을 여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칸에 처음부터 사람이 들어있던 거야? B도 나처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는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연 것이 아니라 안에서 누군가가 나온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데까지 15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B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으아! B가 비명을 지르면서 내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을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B가 그 둥근 고리를 뛰어넘는 순간 순식간에 B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훌라후프 모양의 고리 너머로 B가 뛰어넘었을 때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에 놓였습니다. 저는 문에 조금 떨어져서 문과 훌라후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사과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열린 문 틈새로 얼굴이 조금 보였습니다. 왕관 같은 걸 쓴 노인이 얼굴만 내민 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괴상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긴 백발에 왕관을 쓰고 얼굴이 구겨진 노인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이 가득한 미소로 말이죠. 저는 한눈에 저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 노인의 징그러운 미소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뇌리에 깊게 박혔고 히익 같은 허접한 비명이 목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저도 B와 같이 훌라후프 모양의 고리에 뛰어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습니다. 팔에는 주사바늘이 찔려 있었고 몸을 일으키는데 3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창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개인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타났는데 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 담당 의사나 다른 의사들 몇 명이 와서 저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질문했습니다만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점점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까 히로치 군의 가족 불렀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어머니와 어린 소녀가 울면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이름은 히로치가 아니에요. 스스로 어머니란 말한 여성은 다행이야, 다행이야 라고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어린 소녀도 나에게 오빠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동생이 없습니다. 3살 위 대학생 형은 있지만 여동생은 없었어요. 저는 누구세요? 라고 여러 번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후유증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어머니와 여동생이라는 여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밤은 엄마가 같이 있을게 라고 하더군요. 여러 검사를 받았고 그때마다 제 이름은 히로치가 아니고 여동생도 없어요. 어머니도 다른 분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기억에 조금 문제가 있군. 히로치 군은 2년 가까이 혼수 상태였어. 그러니까 기억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런 말을 들어도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는데도 벅찼기에 충격을 받을 틈도 없었어요. 의사는 최대한 저를 위로하는 말들을 골랐지만 어머니는 기억 상실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고 했지만 좀처럼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의사나 간호사, 여동생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처음으로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눈을 떴을 때 몇 시간 동안에는 담력 시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매우 무서웠지만 저를 부축해준 의사와 함께 있던 엄마 그리고 여동생 덕분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저는 심하게 경련했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 후 거의 한 달 가까이 입원했습니다. 자칭 부모와 자칭 여동생, 자칭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고 자칭 담임 선생님이라는 남성에게 저는 히로치가 아니고 당신들을 몰라요 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A와 B에 대한 사건 그리고 저의 과거 기억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모두 기억 장애나 기억 상실로 취급받았습니다. A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며 B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의사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하굣길에 자전거 옆에서 쓰러져 있는 걸 행인이 발견해 그대로 병실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이쪽 세계의 정보는 모두 처음 들어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가나가와현이야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나가와현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현도 없었습니다. 화폐 단위, 엔, 도쿄 같은 것도 전혀 몰라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몰라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이게 예를 든 거죠.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럼 그게 뭐였는데? 라고 물어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A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서 같은 반 친구예요 라고 몇 번이나 설명을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런 애는 없어 라고 일축했습니다. 종교시설에 들어가 커다란 금속 후프 안에 들어간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께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아마 혼수 상태에서 꾼 꿈일 거야 라며 계속 넘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저 스스로가 나는 기억상실증이야. 이전 삶이나 세계는 전부 혼수 상태 때 꿈이야 라면서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억상실뿐 아니라 다른 인격과 다른 세계의 기억이 덮여 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기억나지 않니? 라고 물어도 처음 보는 집, 처음 보는 거리였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든 새로운 인생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새롭게 들어오는 단어와 정보는 위화감이 드는 것도 있었고 익숙한 것도 있었습니다. 도도부현이나 나라 이름은 모두 처음 듣는 것들이었고 역사나 역사적 인물도 처음 듣는 것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는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의자, 리모컨 등 대화에 쓰이는 단어들 역시 전혀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어색해 존댓말을 하거나 속옷을 세탁하는 것도 불편해 제가 직접 빨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전의 삶은 전생이거나 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과거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유일하게 또렷하게 기억하던 부모님, 형, 친구들의 얼굴이나 논밭밖에 없던 시골 풍경도 떠올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종교시설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일만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괴하게 웃고 있던 그 노인의 얼굴은 더더욱이요.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상담 치료 횟수도 줄어들고 반년쯤 지났을 때는 학교에도 돌아왔습니다. 20살의 나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다시 시작했고 친구도 사귀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TV 프로그램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는 가나가와현의 도시였기에 도시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복귀 후 약 4개월쯤 지났을 때 그 세계와 이 세계를 잇는 공통점이 우연찮게 나타났습니다. 여름방학 때 과제용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진열된 책들 속에서 땡땡땡땡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교 관련 책이었는데 땡땡땡땡이라는 이름은 틀림없이 마지막 밤에 들어갔던 신흥 종교의 이름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책을 잡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땡땡땡땡은 이 세계에서는 꽤 거대한 종교 단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세계에서 이름도 없는 속된 말로 듣보잡의 신흥 종교였는데 이곳에선 세계적인 종교 단체였습니다. 저는 종교 관련 책을 몇 권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었다고 해서 무언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주위에 그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위식이 없었을 때 땡땡땡땡이 무의식에 나왔겠지 라고 말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적응을 위해 친절을 베풀어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모처럼 고등학교에도 복학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그만두게 됐는데 또 그 이야기를 꺼내서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걸 생각하면 역시나 못 본 척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17년이 지나고 저는 지금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지난달 저희 집에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익명으로 쓰여진 그 편지는 히로치 씨에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아마 당신도 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해요. 당신을 찾는 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루토인데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편지를 또 보내겠습니다. 다만 이 편지의 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약혼자에게도 반드시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루토라고 해도 전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불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편지를 받긴 했지만 두렵거나 신기하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지난주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로치 씨에게 아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어, 류스케. 아마 기억나지 않겠지만 이곳에 너와 나만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도 카즈마, 하야토, 타치야는 찾지 못했어. 이번 달 25일 19시 그러니까 7시에 땡땡역 앞에 땡땡이 있을 테니까 반드시 와줬으면 좋겠어. 너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 빨리 말해야 하니까 반드시 와줘. 혼자서. 저는 류스케라는 이름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거기 서 있더라도 기억해낼 수 없겠지만 그날 밤의 멤버라면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가능하면 B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남겨봅니다. 비슷한 내용의 글을 약혼자와 유일한 가족이 된 여동생에게도 남겨주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고향에 있는 종교시설에 지하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괴담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네. 뭐가 재밌냐면 마지막에 온다는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B인지 C인지 뭐 E인지 F인지 뭐 A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재미도 있고 아마 B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 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가서 없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지막에 편지 쓴 사람은 B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 진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여러 세계관을 잇는 포탈을 이 종교시설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저 신흥 종교가 메인인 세계관에 있는 그런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그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능력으로 이 종교가 메인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신흥 종교를 믿으면 혼수 상태에 있는 아들, 딸이 깨어날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신흥 종교가 거기서 대빵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상상을 또 해보고요. 아무튼 뭐 되게 짜임새가 있죠. 근데 나 같으면 신흥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서 그 제 세계로 돌아갈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돌아가야지. 왜냐면 이상하잖아.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곳에 왔고 왜 이곳에 보내졌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 신흥 종교 쪽 가가지고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었네요. 열린 결말인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열린 결말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17년이나 저기서 사네? 아니 뭐 살 수도 있지. 이걸 사네. 이걸 안 돌아와? 아무튼 고향에 있는 종교시설에 지하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괴담이었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니찬 괴담. 신문에도 실렸지만 지역이 특정되니 학교명은 말할 수 없어 입니다. 이것도 이제 괴담 미스터리 채널에서 가져온 번역 괴담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겪은 일이야. 잊을 수 없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전 일이지. 낡은 학교였고 창립 88년 정도의 오래된 학교였어. 일단 보수다 어쩐다 하면서 학생의 손이 닿는 장소는 콘크리트로 칠해졌지만 천장 부근이나 천장은 목조였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부속시설로 수영장이 있는데 사건은 거기서 일어났어.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일어났던 것이 수영장에서 수영하거나 놀고 있는데 다리를 잡혔다는 사람이 몇몇 나왔어. 뭐 괴담의 종류가 자주 있는 이야기고 내가 있던 교실에서 그러한 피해에 있었다고 말하는 녀석이나 조금 의식 과잉인 관종들이었겠지. 선생님도 너희들끼리 장난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웃으며 넘기기도 했고, 근데 확실하게 경험한 건 우리 학급의 수영장 수업날 그 해에 방금 임용된 청순한 여자 A 선생님, 20세 정도였고 미인이었다. 아무튼 청순한 여자 A 선생님이 수업 견학 같은 느낌으로 학교에 오셨다. 수업은 보통 물놀이 정도의 자유시간이었기 때문에 담임이나 그 견학 온 A 선생님도 수영장에 들어가 모두와 놀고 있었다. 갑자기 A 선생님이 물에 빠졌어. 정확하게는 다리가 수영장 옆에 있는 홈에 끼워진 것 같아. 나는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진 않았지만 담임이나 근처에 있던 남자로 어떻게든 다리를 홈으로부터 떼어 수영장 위에 끌어올린 것 같아. A 선생님은 종아리 쪽이 당겨졌기 때문에 염좌? 어쨌든 부상을 입어서 보건실까지 담임 선생님이 데려갔어. 담임 선생님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수영장에서 올라가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셨지. 우리 학교는 여자 탈의실이 있었지만 남자 탈의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는 교실에서 갈아입고 있었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동안 A 선생님을 끌어올린 사람 중 한 명이 우리 수영장 홈이 있었나? 라고 말했어. 나도 홈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다른 애들도 몰랐다는 걸 보면 아무도 홈의 존재는 몰랐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사람의 다리가 빠지는 크기의 홈을 학교가 방치해 둘까?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여자들도 돌아왔다. A 선생님에게 언제나 딱 붙어있던 여자 2인조는 울먹거리고 있었어. 여자애들도 그 홈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남자, 여자로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 합쳐보기로 했어. A 선생님으로부터 멀리 놀던 나나 몇 명의 구부들은 A 선생님이 빠지는 상태를 멀리 보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었어. 홈에서 끌어올린 남자 몇 명은 같은 이야기를 했어. 확실히 홈은 있었어. 다리가 수영장의 벽과 벽 사이에 걸려 있었다고. 라고 실제 선생님의 발가락과 다리, 손가락 끝을 잡아 당긴 놈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생님을 도운 뒤에 어떤 홈인지 확인을 했는데 그런 홈은 일절 없었다고 해. 단지 평면에서 수영장의 바닥면에서 벽에 닿으면 그대로 바로 옆에 벽뿐이었다고 한다. 수영장의 측면을 전체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A 선생님이 있던 장소에는 홈은 없었다고 했어. 원래 수영장의 수심은 A 선생님이 빠질 정도로 깊지 않아. 당시 신장 150cm 안 되는 나라도 어깨는 나올 정도의 수심이었어. 초등학교 수영장이잖아. 여성이라고는 해도 그런 나보다 키가 컸을 A 선생님이 다리가 수영장 같은 홈에 끼인 정도로 물에 빠질까? 애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A 선생님 껌딱지였던 여자 2명 중 B가 울먹이면서 얼굴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C씨가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B짱! 이라고 외치고 심지어 그 얼굴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다.
무서웠어. 점점점. 얼굴이라든지 그게 뭐라 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애들이 어수선하고 떠들썩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않았던 것 같지만 C가 B를 일갈하는 목소리 때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어. 얼굴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가 물었지만 B씨도 C씨도 둘이서 소곤소곤 말을 하고 있어 대답은 오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원래 미묘하게 애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 성격이었고 두 사람만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분위기가 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 사람에게 물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대로 넘기기로 했어. 우선 A 선생님을 걱정하고 있는 여자와 호기심 강한 나와 남자 몇 명 이렇게 보건실까지 몰래 갔어. 그런데 A 선생님은 보건실에 없었어. 보건 선생님은 다리 부상이 심해서 여기에서는 응급처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까지 옮기셨다고 했어. 아이지만 우리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했어. A 선생님은 이틀 후에 학교로 돌아왔어. A 선생님이 돌아오기 전으로 조금 이야기를 앞으로 되돌릴게. 학교에서는 방과 후가 되면 수영장이 자유개방됐었지만 A 선생님이 익수한 날은, 그러니까 물에 빠진 날은 학교 측이 조사를 이유로 열리지 않았어. 그러나 나나 선생님을 도운 클래스메이트로 정말로 홈은 있었는지 라고 하는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고 방과 후에 몰래 가보기로 했지. 수영장의 울타리 자체는 그렇게 높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 안으로 들어가자 수영장의 물은 모두 빠져 있었고 홈은 없었다. 다시 이야기를 A 선생님이 돌아온 날로 되돌릴게. A 선생님은 이상해졌어. 분명하진 않지만 얼굴도 다른 느낌이 되어 있어 이전의 분위기는 아니었어.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어.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이 있었지만 제일 인상에 남아있는 것은 급식 운반용의 받침대를 리어카처럼 누르면서 나의 교실 앞에서 멈추고 B와 C에게 눈을 돌려 손짓하고 있었대. 무표정으로. 담임 선생님이 굳은 얼굴을 하면서 교실을 나와 A 선생님을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었다고 해. 6학년 수영 수업 때 A 선생님이 우리 수업 때처럼 견학하러 온 것 같았어. 이전 사건도 있기 때문에 A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수영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받은 것 같았어. 그날의 A 선생님은 얌전히 앉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물에 빠진 후 이상해진 A 선생님에게 푹 빠져 조금 장난치려는 6학년의 남학생이 쌤, 빠진 곳은 저기예요? 라든지 물으면서 A 선생님에게 다가가면 A 선생님의 다리에는 옥수수를 밀어붙인 것 같은 자국이 가득 붙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6학년 남학생이 A 선생님 다리에 있는 옥수수를 밀어붙인 것 같은 자국,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자다 일어났을 때 얼굴에 남아있는 그런 자국을 발견을 한 건가? 덧붙여서 A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싱긋 웃으실 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야기를 1년 차이에 형제가 있는 교실에 누군가가 듣고 우리 교실에서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어. 다리에 있는 게 작은 아이의 영에 잡힌 흔적이라든가 다른 차원과 연결되어 거기에 간 증거라든지 이야기가 퍼져 담임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담임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들지 마 라고 화를 내셨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와 친구 몇 명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수업 도구를 란도셀에 밀어넣고 교실을 나왔어. 란도셀은 이제 일본 초딩들이 매는 그 가방입니다. 비싼 거. 복도 안쪽에서 누군가가 쑤시는 것처럼 보였다. 쑤시는 것? 이것도 좀 번역 오류인 것 같죠? 복도 안쪽에서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출구로 가려면 그 복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복도를 나아갔어. A 선생님이었다. A 선생님은 왠지 복도에 대량의 교재를 떨어뜨렸는지 쭈그려 앉아 계셨어. 짜증나는 것처럼 보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머, 좋은 아침. A 선생은 방과 후인데 아침 인사로 우리들을 반겼어. A 선생님은 기분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업은 어때? 라든지 학교 생활은 어때? 따돌림은 없니?
등 여러 가지 물어왔었어. 비교적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과감히 A 선생님에게 다리를 물어보기로 했다. 다만 설마 다리를 갑자기 보여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쌤, 신발 사이즈 뭐예요? 라며 초딩 나름대로 돌려서 물어봤어. 뭐라고 했는진 기억하지를 못했지만 친구가 재치 있게 다리를 보이게 했어. A 선생님은 홈에 빠진 다리를, 바지를 좀 들어 보여줬는데 울퉁불퉁한 흉터가 가득했어. 확실히 옥수수를 밀어붙인 흔적 같았어. 하지만 그건 입을 콱 하며 깨물고 그대로 다리에 밀어붙인 이빨 자국이었다. 앞니나 덧니 같은 흔적이 없이 깨끗이 붙어있고 대량의 이를 밀어붙인 것 같은 흔적이었어. A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고 우리가 알아차린 걸 눈치를 챈 듯 후훅거리며 조용히 웃었어. 대량의 이를 밀어붙인? 앞니나 덧니 같은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금니 자국 같은 게 쫘라락 흔적이 있다는 건가? 무서워진 우리는 다들 실내화를 신은 채로 단번에 교문까지 도망쳤어. 그만큼 필사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방금 그거 이빨 자국 맞지? 두개골에 이빨로 밀어붙인 것 같은 흔적. 저 사람 위험해. 실내화를 신고 나왔지만 아무도 갈아 신고 오자고 말하지 않고 그날은 그대로 돌아갔어. 다음날 A 선생님은 꽤 평범했다. 이상하게도 어제의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모습이었어. 다만 이때부터 학교 전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도서실의 책이 모두 거꾸로 늘어서 있고 교정의 한가운데에 이과실의 비커나 플라스크가 대량으로 깨지거나 아침이 오면 까마귀나 비둘기가 반드시 학교에 몇 마리 들어오고 뭐 그런 것들이 몇 주간 계속됐어. 양아치의 나쁜 장난이라 생각한 학교 측은 경비 아저씨에게 야간 순찰을 하게 했지만 결국 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상한 장난이 계속되고 있었어. 우리 교실에서는 반드시 A 선생님이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나란히 뻗은 이빨 자국을 본 나와 친구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런 소문에 담긴 이야기는 사람의 호기를 끌어내는 탓인지 A 선생님 관찰대 등 이름 붙이는 무리도 있었다. 학교에서 집까지 흔적을 붙인다고 말해 언제나 잃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잊지 못할 7월 22일 A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사인은 변사인 것 같지만 자세한 원인은 모르고 댁에서 돌아가셨다고 해. 신문에도 조그맣게 기사가 실려 있었어. 우리 모교를 조사하지 않기를 바래. 구글링에도 나오진 않아. 교실의 여자아이가 A 선생님 기사가 있다고 해서 스크랩한 걸 가져왔어. 작은 테두리에 초등학교 교사 변사라는 표제로 6, 7줄 정도 쓰여져 있었어. 왜 죽은 날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날 7월 23일에 수영 수업이 있고 B, C, 나 그리고 A 선생님의 다리를 본 친구가 다 같이 수영장을 나왔을 때 그 A 선생님과 같은 이빨 자국이 나 있었어. 다리를 당겼다든가 홈이 나왔다든가 그런 건 없었다. 모두 기분 나빠서 우리를 피했어. 여담이지만 그 탓에 그날 기대하고 있던 급식의 치즈 햄버거를 나와 친구만 못 먹었던 것은 잊고 싶은 기억이야. 우리 자신도 기분 나쁘고 모두 상담하러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갔어. 담임 선생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차를 타고 어떠한 절에 데려갔다.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도 나중에 말해줄게 라고 짧게 대답하셨어. 절에 도착하고 서둘러 본당 같은 장소로 데려갔어.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주지 할아버지가 이 녀석들, 이 녀석인가? 라고 하며 TV에서 자주 보는 물 퍼먹는 막대기 같은 걸로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이유도 모르고 일단 겁먹고 있었다. B와 C를 본 주지가 틀림없이 홀려버린 건가?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후 나와 친구 B, C와 나뉘어 따로 경을 주창받았어.
한국으로 치면 굿을 받은 거야. 경의 종류가 다른 것일지도 몰라. 아무튼 경이 끝난 후 주지 할아버지에게 사람의 소문은 사람의 원한이 돼. 호기심으로 다가가지 마. 그리고 그걸 말하지 마. 라고 훈계를 받았어. 묘하게 마음에 스며들었지. B는 남고 나와 친구와 C만이 담임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다. 그 후 직원실 안쪽에 있는 응접실로 데려가 담임으로부터 사정을 들었어. 초5 무렵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듣지 못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무렵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듣지 못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의 혼잣말이니까 그냥 듣고 넘겨. 하지만 소문내면 안 돼. 라고 말문을 열었어. 아이인 나라도 약간의 긴박감이 전해져 조금 무서웠다. 빙호라고 아는 사람 있나? 기댈 빙에 도울호라고 합니다. 빙의할 때 쓰는 그 빙이라고 합니다. 담임왈 A 선생님은 그 빙호였던 것 같다. 빙호는 간단히 말하면 살아있는 수호령 같은 것이다. 평범하게 살면서 사람을 지키거나 하지만 뭐 이렇게라고 말하지만 영혼은 아닌 것 같고 수호령과 비슷한 존재이기에 결국에 불행을 겪는 필요해침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 어딘가의 가게에 그러한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귀문이나 영도 등등. 어쨌든 영적인 존재로 평범한 사람과는 접촉하지 못하는 곳에서 살게 된다고 한다. 교토 쪽이나 뭐 나라라든지 그런 곳에는 뭐 빙호가 많이 살고 있다고도 들었대. 담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유는 불명이지만 수영장에서의 괴이한 일은 옛날부터 있었대. 다리를 잡히거나 하는 일은 정말로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학생이 죽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 곤란한 학교 측이 A 선생님이 빙호였던 것을 조사해 학교에 채용했다고 해. 그리고 문제의 날 A 선생님은 아마 빙호로서 피뢰침 역할, 그러니까 우리 학생 대신에 수영장의 무엇인가에 잡힌 것 같다. 그 잡힌 날 실제로는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경을 주었던 주지의 사촌에게 갔다고 했어. 그 수영장에 뭔가가 꽤 강했는지 아니면 뭐 A 선생님이 버틸 수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A 선생님은 지는 것 같았대. 학교로서는 빙호에 의해 괴이로부터 해방된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반대로 빙호가 져버렸다는 거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와 친구 C는 울었던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은 A 선생님의 다리에 붙은 이빨 자국을 본 후에 학교에서 일어난 장난, 그러니까 그 이빨 자국 이후에 학교에서 일어난 장난은 아마 빙호인 A 선생님이 지킬 수 없게 되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날뛰었던 것이라고 해석했어.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A 선생님은 히어로 같은 존재로 우리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던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 소문내거나 장난의 범인으로 만들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졌다. 죄책감이 강하게 남았다. 잊지 않고 있다. 담임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A 선생님을 뽑기 전 그럴 때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수영장을 개방하기 전날에 재령 행사를 하는 등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했다. 아무튼 다음날 B는 행방불명이 됐다. 정확하게는 가족 모두가 사라졌다고 한다. 밤에 도망간 걸까? 홀려버렸는가? 라고 했던 주지 할아버지의 말은 B를 향한 말이었을지도 몰라. 아무튼 그 후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교실에서 A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와도 철저히 못 들은 척했어. 지금도 이 학교는 있고 내가 졸업하기까지 물에 빠진 사람이 상당했기 때문에 아마 수영장의 괴이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 빙호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이야기 자체가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 몇 가지 생략했어. 미안해. 나도 철이 들어 그런 것에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이 쓰여 조사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탐문하거나 도서관에서 문헌 등을 찾아도 나오지 않았어. 2년 정도 전에 초등학교에 동창회가 있어 당시에 담임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만 이미 오래전 일이기도 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빙호에 대해 물었어. 다만 담임 선생님도 건너 들은 게 전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하시더라. 빙호. 현대에 와서는 꺼림칙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말이라고 해. 지금의 시대에는 빙호 본인도 빙호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고. 사람에 따라서는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이어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빙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고 해. 재난이나 기근 등이 일어났을 때 산재물로 취급되었다고 해. 빙호라고 해도 어느 정도 강하고 약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피뢰침으로써 효과가 강한 사람은 그대로 아무 탈 없이 생활한다고 해. 다만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절이나 나라의 뭔가에 빙호의 가게는 기록되고 있는 듯해. 영의 발상이 강한 장소에 명분을 줘 그 근처에 이사시키거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강하게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회사의 출장 등에 맞추어 그 사이에 그 기간의 사이에만 그 자리에 머물게 해 영을 진정시킨다고도 들었어. 회사에서 의미 없는 출장을 하게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실은 빙호일지도? 아무튼 효과가 약한 사람의 경우, 힘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게에 나이 든 사람이 그 사람이 빙호의 가게라고 알고 있을 때에는 피뢰침이 입장이 되기 전에 절 등에 데리고 그 이후 마음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폭포치기나 선 등을 실시해 실제로는 절에 있는 동안에 피뢰침으로써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해. 효과가 약하고 가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은 유감스럽지만 A 선생님과 같은 패턴이 되거나 하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 물론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거나 하는 것 같긴 해. 여기까지가 신문에도 실렸지만 지역이 특정되니 학교명은 말할 수 없어 입니다. 아니 재미있긴 했습니다. 약간 학교 괴담 느낌이고 새로 들어온 예쁜 20살 선생님이 어딘가에 빠졌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발에 옥수수 모양으로 막 이빨 자국이 났다 이런 것도 좀 징그럽고 그리고 또 이제 빙호라는 게 진짜로 있는지 모르지만 구글에 빙호라고 쳐보니까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있는 거라면 되게 재밌는 설정이죠. 한 가문 자체가 빙호 집안이니까 그 집안을 관리해서 안 좋은 뭔가 영적인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빙호를 보내서 뭔가 중화시킨다. 그런 설정 자체가 좀 재밌었습니다. 그냥 수영장을 메꾸라는 말이 있으신데 진짜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수영 안 하면 되잖아. 수영장을 바꾸면 되잖아.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일본은 초딩 때부터 학교에서 수영을 배운답니다. 못 메꾸지 않았을까요? 그건 맞아요. 부럽다. 요즘 한국에서는 안 배우나? 궁금합니다. 일단 재밌었습니다. 그 글쓴이의 문체가 번역을 해주신 분이 좀 더 윤문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긴 하지만 뭔가 재밌는 괴담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일본 괴담 한밤중에 울리는 무서운 전화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드물게 울리지 않는 전화기가 있다. 지금보다 부서가 많았을 무렵의 흔적으로 회선은 살아있지만 발신하는 일도 없고 착신도 가끔씩 실수로 오는 전화가 몇 통 있을 뿐이었다. 어느 때 나는 일이 생겨서 심야까지 혼자 일을 하고 있었다. 주말이라 아무것도 없으면 술 마시러 나갈까 하던 참에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잔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일도 끝나고 슬슬 돌아갈까 하고 퇴근 준비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 전화가 울렸다. 또야? 라고 생각했다. 심야까지 잔업하는 곳은 가끔 있어 알 수 있었는데 밤 12시 근처가 되면 자주 그 전화가 울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시간에 업무 관련 전화일 리는 없고 잘못 걸려온 전화겠거니 하고 언제나 그 전화가 울렸을 때에는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다. 보통은 잠시 울리다가 벨소리가 10번 정도 울리면 끊어졌다. 그런데 그날은 벨소리가 계속 울려 멈추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느슨한 기분의 나는 벨소리에 점점 짜증났다. 계속 울리는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고 그대로 끊어버릴까 하다가 실수 팩스의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수화기를 귀에 대어 보았다. 그랬더니 드디어 연결됐네 라고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밝은 상태의 목소리에 나는 끊는 것이 조금 미안한 기분이 되었다. 실수 전화임을 상대에게 전하고 나서 자자. 그렇게 생각해 대답을 했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주식회사 땡땡입니다만 전화를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니 상대가 예상 밖의 말을 했다. 땡땡이군요. T씨 거기 있나요? T씨라는 이름을 듣고 나는 조금 당황했다. 다른 부서의 T주임이라는 사원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당연히 이미 퇴근한 상태였으리라. 죄송합니다. 저는 M이라고 합니다. T는 오늘 이미 퇴근하고 없습니다만 이런 한밤중에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니 T씨요 T씨 만나고 싶어요. 어조는 여전히 밝지만 상대는 내가 T주임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런 시간에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T주임이라고 생각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한 게 맞구나. 만나고 싶다고 한 거 보니까 T라고 믿는 거야. 기분이 나빠진 나는 이야기를 그만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T는 이미 퇴근하고 없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반복했다. 그래도 상대는 상관없이 계속 이야기했다. 밝고 쾌활한 어조로. T씨 만나고 싶어요. 지금부터 갈게요. T씨 갑니다. 라는 목소리가 점점 반복된다. 나는 무서워지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단지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테이프에 빨리 돌리는 것처럼 목소리가 까칠까칠하게 기분 나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 끼릭끼릭 소리가 그치는 순간 지금까지야 확 달라진 거칠고 굵은 목소리로 기다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회사에서 나오려고 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려고 했던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심경이 아니라 숨을 죽이고 문 모니터를 보았다. 가늘고 키가 큰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키가 너무 커 얼굴은 카메라에 비치지 않았고 목까지밖에 보이지 않았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2번, 3번 인터폰이 울렸다. 나갈 리가 없잖아. 나는 떨면서 서 있었다. 빨리 사라지라고 생각하면서. 남자가 머리를 내리고 문 모니터에 카메라를 들여다봤다. 남자는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치아를 보이며 웃고 있었다. 눈은 흰자 없이 새카맣게 비어있는 것 같았다. T씨 없습니까? 만나러 왔어요. 전화처럼 밝은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조용한 회사 내부로 울려 퍼진다.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다. 남자는 카메라에 더 접근한다. 비어있는 눈이 모니터 가득하다. 남자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불러온다. T씨, 없어요, T씨? 나 만나러 왔어요, T씨. 남자의 얼굴이 앞뒤로 흔들리고 있다. T씨. 남자의 목소리가 방금 전에 전화와 같이 들뜬 것처럼 바뀌었다. 그리고 남자의 모습이 모니터에서 사라졌다. 나는 잠시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남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밖에 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점점 밤이 깊어졌다. 흐릿하게 밝아진 밖의 경치를 보고 밖으로 나갈 용기가 차올랐다.
조심스레 현관에 다가가 보았지만 사람의 기색은 없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돌아왔다. 잠금을 해제하고 자동문이 열렸다. 그러자 팔랑팔랑 무언가가 발 밑으로 떨어졌다. 봉투였다. 차 봉투였다. 집어서 안을 보니 사람 모양으로 잘린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더 이상 기분 나쁜 사건은 싫다고 생각한 나는 그 종이 조각을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박박 찢어 그 근처에 던져버렸다. 이제 완전히 날이 밝아진 가운데 집까지 돌아갔고 밤을 샜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잠들었다. 주말엔 소름 끼치는 사건을 잊으려고 최대한 평범하게 보냈다. 그리고 월요일 회사에 나온 나는 T 주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토요일의 밤 전철에 치였다는 것이었다. 시신은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있던 면허증으로부터 T 주임이라고 판명했다는 것 같았다. 그것을 듣는 순간 나는 주말 일련의 사건을 떠올리며 싸늘해졌다. 소름 끼치는 전화, T 주임을 찾은 남자, 차 봉투 인형 종이를 찢은 것이 무언가 T 주임의 죽음에 영향을 주었던 건 아닐까? 가라앉은 마음으로 T 주임의 장례에 참석했고 꽃이 놓인 T 주임의 책상을 뒤로 한 채 업무를 시작했다.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죄책감이 T 주임의 죽음 후 잠시 동안 항상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서 서서히 그 죄악감도 옅게 되었을 무렵 엄청 많은 일로 인해 밤늦게까지 야근하게 되었다. 같은 부서의 A 계장도 잔업하고 있어 회사에는 나와 A 계장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갑자기 또 그 전화가 울렸다. 나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그 반년 전의 사건도 잊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린 것으로 극명하게 생각해버렸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나를 지나쳐 A 계장은 "어이 시끄럽네 이거" 라고 말하면서 전화에 다가갔다. 받지 말라고 하기 전에 A 계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예, 주식회사 땡땡의 A 계장입니다." A 계장이 귀찮은 목소리 톤으로 말한다. 나는 A 계장의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A라고 말씀드렸는데요. M은 아닙니다만 M에게 뭔가 볼 일이라도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전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A 계장이 불쾌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왠지 화상의 밝은 목소리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길래 화가 나서 말을 끊으려 했어. "MC군요. 라는 거야. 난 A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런 MC에게 전해주세요. 라는 거야. MC가 와주어도 좋았어요. 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어떻게든 침착한 척하며 A 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지나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 T 주임은 나 때문에 죽은 건가? 지금도 알 수 없다. 여기까지 한밤중에 울리는 무서운 전화, 괴담이었습니다. 상당히 고전적인 느낌의 괴담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최근에 못 본 유형의 괴담이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 전화를 왜 안 없애? 없애면 되잖아. 그 연락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몰라서 남겨놨나? 마지막에 이 남자가 한 말을 좀 해석을 해볼까요? MC에게 전해주세요. MC가 와주어도 좋았어요. MC가 그때 문을 열었더라면 너가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긴가? 아무튼 기묘한 이야기 감성, 일본 감성 괴담이었습니다. 고전적인 괴담, 한밤중에 울리는 무서운 전화였습니다.